납치요? 어머. 그때 난리 났었어요. 네, 난리 났었어요. 6년 전 실종됐던 최은희 신상옥 씨가 북한 교련에 강제 납치돼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 교련은 이들을 해성과 금강산 등 뒤로 끌고 다니며 김일성 부자의 우상화 작업에 동원해 선전 영화 제작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당대 최고 여배우인 최은희 씨와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 감독이죠. 대표적인 감독이죠. 예, 신상옥 감독을 납치해서 북한에서 영화 제작에 맞아요. 계약을 하게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78년에 이제 벌어진 희대의 납치 사건이잖아요. 납치된 이분들이 결국에는 김정일의 그 지시로 인해서 17편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네. 그 영화가 다 김정일에게 충성하라는 그런 선전선동의 영화라고 볼 수가 네. 있겠죠. 그래서 3대 이 지도자들을 좀 표현을 해보면요. 네. 김일성은 나대는 수령이고요. 김정은은 더 나대는 수령이고요. 그리고 김정일은 숨는 수령이다. 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짜 예상외의 인물들이 주인공이라서 그런지 본격적인 라이벌 라운드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스튜디오가 시즌스럽기도 하고 예, 조금 무섭기도 하고 자, 어찌됐든 기대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대결 키워드 바로 공개해 볼까요? 나는 신이다. 오, 섬뜩해. 보면은 통치를 위해서 자기 존재 자체를 포장을 했어요. 마치 신처럼. 우리가 곧 나라다. 우리가 곧 신이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이제 이야기와 구조를 서사화한 거죠. 근데 이들은 이 자신을 그냥 단순히 신으로 한 것이 아니라요. 네. 곳곳에 아주 굉장한 디테일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오래 연구한 일본 동경대 이 와다 하루키 교수는 북한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뭘까요? 그런 말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극장 국가 뭐 이런 말 있었던 것 같아요. 오, 정확히 맞히셨어요. 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씨 일가는 북한이라는 무대에서 자기 입맛대로 만든 영화를 상영 중인 거죠. 아, 영화 제목은 뭐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총대 철학, 수령의 신화, 백두혈통의 전설. 이런 서사를 만든 영화만 70년을 같은 극장에서 같은 주민들, 뭐 세대는 바뀌었습니다만 보여줬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신격화가 될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주민들은 믿을만 할 것 같긴 해요. 계속 세뇌가 당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극장 밖으로 못 나가서 극장 밖이 어떤 세상인지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북한이라는 사회는 감독 김일성, 주연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네.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이야기, 더 숨어 있는 진실 뭔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대결 키워드를 꿰뚫는 히스토리를 먼저 들어가 볼까요? 모두가 곤히 잠든 밤 어디선가 갑자기 고요한 마을을 뒤흔드는 소리가 울립니다. 기습이다! 기습이다! 도망쳐! 압록강을 끼고 선 국경마을 보천보를 급습한 건 만주에서 은밀히 건너온 130여 명의 항일 투사들이었습니다. 일제 파출소의 무기고를 부수고 거침없이 나아가기 시작해요. 일본군이 하나 둘 쓰러졌어요. 단 15분 만에 수천 명의 일본군을 무찌르고 대승리를 거둔 항일 투사들. 그리고 그날에 전해진 승전보 중심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 방금 유리 씨가 얘기해 준 얘기는 실제 있었던 전투는 맞습니다. 아, 예, 그런 것처럼 이게 1937년 6월 4일에 일어난 보천보 전투를 재구성한 거예요. 이게 김일성이 1930년대에 만주에서 항일 유격 부대를 끌고 네. 이른바 빨치산 투쟁이라는 것을 한 거거든요. 네, 예. 그 부대를 이끌고 보천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오, 이거를 북한은 일제와 싸워서 대승리다라고 과장했는데 그 전투는 실제 15분짜리 습격 사건이다. 문제는 당시 실제 일본 파출소 주재소라고 불렀죠. 네네네. 거기에 그 몇 명이 있었는지 혹시 조금이라도 상상이 가세요? 수천 명이 있었을까요? 아, 그 인원이 달랐구나. 인원이 지금까지 알려진 거에 따르면 한 5명 정도 있었다고 에잉?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5명 중에
다 5명이 뭐 경찰이나 군인도 아니고 한 명은 민간인이고 또 한 명은 어린애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뭐 3명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정도고. 그런데도 북한은 이 사건을 마치 항일 전쟁의 전환점이다. 그리고 김일성은 일본 제국을 무너뜨린 해방자다. 이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짧은 팩트에 엄청난 거짓과 과장을 붙여갖고 본인을 북한의 전설로 만든 거네, 결국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전설을 만들었으니까 네. 이제 전설이 진짜처럼 굳혀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 작업을 북한이 했는데요. 북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수령이라는 사람들이 성지를 만듭니다. 그래. 그러니까 성지라는 게 예를 들어서 김일성이 어디를 다녀갔다. 그럼 북한 언론은 그거를 기적이라고 보도를 해요. 그래서 마치 수령님이 다녀간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김일성이 가서 예를 들어서 앉았던 의자, 맞아. 뭐 만졌던 심지어 벽, 뭐 돌 그런 것들도 다 신성하다면서 전시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예. 단어가 생각나네요. 저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그렇죠. 이런 맞습니다. 단어가 가스라이팅. 생각나요. 엄청난 가스라이팅. 소름 돋아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아까 제가 살짝 들었는데 더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그렇죠, 박사님? 맞습니다. 일단 김정일은 출생의 비밀이 있죠. 출생의 비밀이 있죠. 네. 김정일도 이제 서사가 있는데 눈보라치는 백두산에서 항일 유격대 부부가 천신만고 끝에 아이를 낳았는데 네. 그 아이가 이제 김정일이라는 거죠. 네. 근데 보면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백두산 상공에 별이 빛났어요. 광명성이라 불리는 별이 빛났다. 이거 예수 아니에요, 예수. 예수. 동방 박사가 큰 별을 보고 따라갔더니만은 네. 예수님이 그 구유에 누워 있었다. 좀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근데 왜 하필 백두산이라고 했을까요? 백두산이 우리 민족의 영산이니까. 신격하기 위해서 그걸 좀 빌려 쓰지 않았을까요, 이야기를? 우리나라 역사 중에 신화 배웠을 때 처음 나오는 게 무슨 신화죠? 당군 신화. 당군 신화. 네, 민족의 뿌리인 당군 신화가 탄생한 곳이 바로 백두산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백두산을 전설의 성지로 여기는 거죠. 백두혈통이라는 것을. 그걸 강조하려고 그럼 백두산에서 태어났다. 그렇죠. 백두산의 전기. 다들 뭐 생각하시겠지만 네. 그냥 뻔한 그냥 서사를 위한 이야기잖아요. 네네네. 실제로 김정일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백두산 아니면 뭐 백두산이 아니에요. 금강산?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러시아? 네, 러시아에서 태어났어요. 아. 네, 이처럼 북한 네. 2대 지도자가 된 김정일이 자신만의 그런 전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짓까지 벌였는데요. 땡땡 나오는 이런 짓이 뭘까요? 납치요? 어머. 그때 난리 났었어요. 네, 난리 났었어요. 6년 전 실종됐던 최은희 신상옥 씨가 북한 교련에 강제 납치돼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 교련은 이들을 개성과 금강산 등지로 끌고 다니며 김일성 부자의 우상화 작업에 동원해 선전 영화 제작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당대 최고 여배우인 최은희 씨와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 감독이죠. 대표적인 감독이죠. 예, 신상옥 감독을 납치해서 북한에서 영화 제작에 맞아요. 계략을 하게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78년에 이제 벌어진 희대의 납치 사건이잖아요. 납치된 이분들이 결국에는 김정일의 그 지시로 인해서 17편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네. 그 영화가 다 김정일에게 충성하라는 그런 선전선동의 영화라고 볼 수가 네.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결국에는 두 분을 납치한 이유가 우리 앞에서도 북한이 극장 국가라 그랬잖아요. 네. 권력을 강화하고 자신의 그런 신화를 확산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영화라는 그 특성을 활용을 하기 위한 거예요.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그 영화를 통해서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라는 이런 우리 보면 이 문화 콘텐츠가 도구이자 수단이 됐다라는 거죠. 김정일이 굉장히 영화광이라는 얘기는 옛날부터 많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두 분이 가서 영화 제작을 굉장히 이제 전폭적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근데 그 방식이 상상을 초월했어요. 소금이라는 작품을 찍을 때예요. 어머니가 소금을 들고 산을 막 배회하는 씬을 찍는데 네.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강풍을 돌려도 그 효과가 안 나니까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화를 했죠. 공중에서 헬기가 돌아주면 제대로 효과가 날 것 같은데 하니까 다음날 헬기가 왔대요. 어머. 기차가 마주치면서 폭파하는 장면도 얘기를 하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딱 한마디 해요. 열차 그냥 폭발시키면 되죠. 야, 이게 진짜 말이면 다 되네요. 네, 말이면 다 돼요. 진짜 이렇게 보니까 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더. 아까 납치 사건, 뭐 열차 폭파, 그냥 생각한 걸 다 그냥 서슴없이 해버려요. 누구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북한에서 얼마나 이 김정일이 당시에 신격화돼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기도 하네요. 맞아요. 그럼 김정은은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기억이 나는 게 네. 김정은이 이제 지도자가 됐다라고 하는데도 네. 그 사람 사진을 전 세계 언론들이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주 어릴 때 찍은 꼬꼬마 사진 그게 하나가 맞아요. 온갖 방송에서 다 돌아다니고 그때는 있던. 좀 슬림했어. 예. 네, 슬림한 장면이 나왔잖아요. 저도 기억나는 건 최연소 통치자라고 그게 가장 기억이 나요. 이런 네. 모습도 놀랍긴 했지만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후계자라고 이제 짠 밝혔는데 네. 너무 누구랑 닮아 있었던 거죠. 예, 예. 그거는 아니 그건 너무 충격받고 너무 놀란 게 너무 똑같다고 생각해가지고 저기 수령님하고 똑같은 분이시다 하며 이렇게 놀랐는데 김정은이가 딱 그렇게 하고 나온 거 보면은 이건 의도적으로 김일성의 피를 받은 백두혈통이다. 그 효과가 어딘가에 좀 먹혔어요. 북한 주민들한테. 아, 너무 닮았다. 저 지금 사진이 맞아요, 나오네요. 맞아요. 네, 김일성 거의 비슷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많이 이제 됐었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자기의 취약점을 가리기 위한 거예요. 네, 아버지인 김정일은 후계자 시기가 길었잖아요. 네, 네. 근데 김정은 굉장히 짧았죠. 이 모든 거를 어떻게 보면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할아버지 때의 그 기억을 모두에게 회상을 시켜서 김정은에게 카피 페이스트를 해서 그걸 쭉 이어가는 모습을 재현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결의하는 것을 확증하면서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대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근데 집권 초기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우상화 작업을 하긴 했는데 그러면도 김정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북한에서도 이 수령의 신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이건 좀 아닌데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갸우뚱하는. 그렇죠. 그럼 신뢰가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좀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죠. 황당한 얘기. 그것도 일정 수준 범위 내에서 뭔가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는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이건 뭐지 하고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럼 그 신뢰가 떨어진 그 황당한 이야기가 뭔지 곽재식 작가님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김정은은 3세 때 총을 쏘았고 9세 때는 3초 내에 10발의 총탄을 쏘아 목표를 다 명중시키며 100% 통구멍을 내 사격 선수들도 따르지 못할 명중률과 속도를 보여줬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디스하는 거예요. 이거는 돌려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거를. 3살 때 총 어떻게 들어요? 3살 때 이게 어디에 실린 내용입니까? 이게 그 소학교 교과서에 실린 건데요. 공식 자서전에는 사실 더 심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 어떤 얘기?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6살에 사나운 야생마를 길들여갖고 시속 200km로 달렸대요. 그것도 있고 9살에는 유럽의 파워보트 레이싱 챔피언과 시합을 벌여갖고 2번이나 이겼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아무리 우상화 작업을 했더라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특히 북한에도 한국 같은 MZ 이제 세대가 있거든요. 우리가 네. 장마당 세대라고 그렇거든요. 네. 이 친구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뭐 북한 당국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 게 아니라 엄마가 직접 장마당 이제 사경제라고 불리는 거기 가서 물건을 파는 경제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배급이었는데 예. 배급이 끊기면서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 친구들은 한국 뭐 드라마들 잘 아시잖아요. 북한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노출 빈도가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익숙한 세대의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 우상화 뭐 6살에 뭘 하고 9살에 뭘 하고 그걸 들었으면 야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야. 근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젊은 세대들한테 신뢰가 떨어지면 언젠가 반발이 터질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김정은은 핵무기를 가진 뭐 강경한 이미지도 있지만 동시에 핵무기를 가진 자비로운 그런 어떤 수령, 신 그런 이미지까지 입혔어요. 그러니까 내가 핵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고 수령이 눈물을 흘리는 거 처음이었습니다. 맞아. 그리고 아이를 안아주고 제 현장에 뭐 저기 맞아. SUV에 타고 갔다가 막 몰래 맨발로 그죠? 그렇습니다. 현장. 이게 다 일종의 주민들에게 신뢰를 보이고 감동받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쇼다. 이미지 정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여러분 이 네. 극장 국가 무대에 늘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잘 알려졌지만 김씨 3부자에는 항상 누군가 있어요. 응? 누구? 이 신화를 함께 만들고 또 통치를 뒷받침하거나 때론 그림자처럼 사라진 존재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동안 하도 사라진 존재가 많아서 네, 이걸 어디로 누구 뭐 다른 자녀들인가? 뭐 이런 생각도 네네. 해봤는데 저는 근데 여성분 그러네요. 남자 주인공은 있는데 여자 주인공들은 없어요. 그러네. 그러네. 네. 자, 그럼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꺼내볼 시간입니다. 두 번째 대결 키워드 공개합니다. 남자는 남자는 땅, 여자는 하늘? 남자 반대 아닌가요? 북한은 보통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는 땅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좀 코믹한 1일 연속곡 제목 같기도 하다. 네. 북한의 권력 구조는 누가 봐도 당연히 남자 중심이죠. 그렇죠. 땅처럼 단단하게 깔려 있죠. 네. 근데 땅만 있다고 해서 세상이 굴러간다라고 볼 수가 없죠. 어. 땅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늘. 하늘이 있죠. 네. 그 하늘이 바로 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하늘이 여자다. 이거 신기하네요. 야, 북한에서 직접 권력은 잡고 있진 않지만 네. 그 정권이 보여주고 싶은 이상 그걸 여자의 이미지에 담아서 연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여성을 어떻게 활용했고 또 그런 극과 극의 면모를 보여준 두 명의 라이벌 주인공에 좀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날 강물은 유난히 잔잔했습니다. 모든 것이 숨을 죽인 듯 고요하던 대동강. 이곳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참아왔던 눈물을 한없이 쏟아냅니다. 아내를 빼앗겼거든요. 그것도 동생의 친구에게. 얼마 뒤 잔잔하던 강물에 거센 물결이 일었어요. 고요했던 강은 무언가를 삼킨 듯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게 1일 정도급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의 스토리인데 남자의 아내를 빼앗아간 이 동생의 친구란 사람. 누굴까요? 용의자는 일단 세 명으로 좁혀졌잖아요. 네, 3명으로 좁혀졌는데 여자를 좋아하는 김정일 아닐까요? 왜냐면 이제 그 여배우를 납치까지 했던 전력이 있으니까.
네네. 유리 씨는 누군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되게 모르지만 김정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맞아요. 보면은 김정일의 첫사랑이 북한의 톱 여배우인 성혜림이에요. 네. 1969년에 프놈펜 국제영화제에서 초청될 정도로 네. 북한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영화 배우예요. 네. 근데 그 당시 성혜림은 이미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보고 반한 거죠, 김정일이. 매체에서 보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뺏은 거죠. 와. 근데 저는 네. 성혜림이라고 하면 좀 많이 들어본 이름 같거든요. 맞아요. 네. 김정은이 등장하기 전에 그 이전에 북한 권력 승계 1순위 이 사람 아닐까라고 하면서 많이 언급됐던 인물이 김정남이라는 김정남.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제 어머니가 정확히 바로 맞았습니다. 이분이죠. 네. 네. 어우, 작가님은 어저께 딸을 만나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 흡사 외모도 김일성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잘 맞추고 계세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성혜림이 우리 언론엔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공식 석상에는 등장한 적이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네. 보면 앞에서도 이제 우리 박 교수님께서 김정일이 은둔형 지도자에 가깝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들이 모르게 안개 속처럼 존재하라. 이게 모든 영역에 다 해당되는 거죠. 네. 여자 문제까지도 심지어. 그래서 김정일은 누구보다 조용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여성들을 숨겨왔어요. 그리고 그 성혜림이 이제 첫사랑인데 오래 갔을까요? 그래서 첫사랑이면 오래 가지 않을까요? 그냥 첫사랑이면 뭘 오래 못 갈 수도 있죠. 네, 오래 못 갈 수도 있는데 5년밖에 못 갔다라고 해요. 이게 깨진 이유는 뭡니까? 보면 일단 김일성 아버지가 탐탁해하는 상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보면 정상적인 결혼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부녀였는데. 유부녀를 데리고 와서 이혼을 시키고 했다라는 거는 아버지한테 이 여자를 소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네요. 거기에다가 김정일보다 5살이 많고. 5살이 많아요. 그런데 김일성이 당시에 또 점찍었던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러겠다. 네, 전반적으로 그 막장 1일에 나오는 요소들이 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한 얘기 중에. 네. 당시 김정일은 네. 권력을 본인이 확실히 잡았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네. 그럼 결국에는 절대 권력자인 아빠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첫사랑이냐 내 권력이냐 권력인 거죠. 권력이지. 그러니까 권력이지. 첫사랑을 버릴 수밖에 없고. 네. 이분도 배우셨구나. 와. 친구분이셨어. 예, 성혜림은 나하고 동갑이고 요거 시절부터 대졸까지 동창이야. 간유가 연극부 졸업하고 난 무용학부 졸업생고 하니까 친구고 동창이고 하니까 그저 계속 같이 댕겼지 뭐. 이분도 북한 인텔리네 그럼. 그렇죠. 아주 이뻐요. 귀엽고. 웃으면요 보조개가 쏙 들어가고 키는 나보다 훨씬 크고 호리호리하고 크고 늘씬하고 영화배우답고. 나 5호 댁에 가 그러더라. 5호 때? 5호 댁에 가면 오늘 보는 게 마지막이네 하고 헤어졌죠. 1호 가게는 김일성 가문한 모든 가족을 다 합해서 1호 가게. 5호 댁은 직계 가족. 부모, 형제, 자매만 5호 댁. 그것도 5호 댁에 가면 못 봐요. 김일성 궁전에 가는데. 성혜림이가 5호 댁에 간다는 건 종일이가 데려갔으니까 종일이가 좋아해서 데려간 거죠. 어머, 집으로 찾아왔어. 그때 성혜림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날 보고 성혜림이가 뭐 낳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몰라요 난 그랬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럼 모르면 뭘 알아. 그래서 내가 그 5호 댁에 간 것만 알아요. 그래도 그 후에 일은 하나도 모릅니다 이랬지. 다 받아내고 내가 말한 거 다 받아내고 다 기록하고 보위원들이 짐을 다 묶어가지고 요독 수용소 간 거예요. 수용소에 보냈어? 어머.
왜? 그 송혜림이 김정일이 사생활을 알아서 여덕수용소 가서 9년 살았잖아요. 김정일이 사생활을 알아서 와. 오호댁에 간다는 걸 알아서? 발설할까 봐. 그런가 봐. 어머머. 엄마 아버지 식구 다 죽고 나 혼자 나와가지고 와 진짜 지독하다. 아이고 말도 마요. 여덕수용소하고 그 식구 다 죽고 이렇게 홀로 온 게 어디 있어요. 아이고. 아니 당사자도 아니고 뭐 그 과- 사실을 사건 관련인 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유만으로 발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와 이거는 성혜림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오호댁에 간 성혜림의 삶도 예상하시겠지만 불행했겠죠. 네. 네, 보면 그냥 결국에는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또 성혜림은 극심한 이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 치료를 위해서 이제 평양과 모스크바를 오가면서 치료를 받았지만 병이 쉽게 나아질 수는 없었어요.